자, 이제 본격적으로 객체지향 분석 설계의 객체지향 분석 설계를 위한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객체지향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은 해드렸는데요. 현실 세계를 객체, 그리고 그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가지고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객체지향이죠. 지향. 이러한 객체지향의 장점은 재사용성이 향상이 된다, 생산성이 향상이 된다, 확장 및 유지보성이 향상이 된다, 이러한 여러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직관적이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어떤 현실에 존재하는 객체일 경우에는 직관적이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긴 하죠. 하지만은 그것이 현실에 존재하는 그런 모델이 아니고 오히려 관념 속에 있거나 어떤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객체에 대해서는 사실 객체지향이 직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예, 여기서 이따가 예시를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재사용성은 확실히 향상이 됩니다. 예, 재사용성은 특별히 코드의 재사용성이 향상이 되는데요. 상속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재사용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확장 및 유지 보수성도 객체지향이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 클래스라든지 추상 클래스, 앱스트랙트 클래스와 같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확장하기 좋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OCP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OCP, Open Closed Principle. 객체지향을 설계를 할 때 좋은 설계가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OCP, Open Closed Principle을 만족할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때 오픈은 확장에 대해서는 열려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C, Close는 변경에 대해서는 닫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변경은 하기 어렵고 확장은 하기 쉬운 그러한 소프트웨어 구조가 객체지향의 특성을 잘 살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객체지향의 구성 요소로는 객체, 클래스, 관계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제가 앞 시간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죠. 먼저 객체로 가보실까요? 이 객체에는 실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있어요. 뭐 지금 보시는 이런 트럭들, 그 다음에 자동차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존재하죠. 예, 실존하는 겁니다. 실존. 우리 리얼월드에서 실존하는 거죠. 이런 그 객체들은 찾기가 되게 쉽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도 이렇게 실존하는 것들은 찾기가 쉬워요. 뭐 장바구니 같은 것도 장바구니 안에 들어가는 상품들, 뭐 유통 앱들,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거 한번 예를 들어 보시면 장바구니 같은 거 안에 그 안에 우리가 주문하는 제품들이 실제 들어가잖아요. 거기에는 관념이라는 게 없죠. 그 객체라는 게. 네, 뭐 짜장면이면 짜장면이 들어갈 것이고 짬뽕이면 짬뽕이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건 직관적으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실제 피지컬한 엔티티로 설명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개념으로 존재하는 건데요. 이 컨셉추얼 엔티티죠. 이거는 찾기 조금 어렵습니다. 실존은 하는데 어떻게 분명하게 눈에 보이게끔 피지컬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러한 어떤 공정, 그 다음에 이런 주문, 뭐 표시는 장바구니로 되어 있는데 주문. 그 주문이라는 어떤 객체는 실존은 하지만 개념이잖아요. 하지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피지컬하지는 않죠. 공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공정이라는 개념, 관념이 존재는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리얼월드에서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객체는 아닌 거죠. 이렇게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누구나 이런 객체를 찾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해당 도메인에 많이 익숙한 사람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요. 소프트웨어 세계에만 나타나는 엔티티, 객체가 있습니다. 그게 뭐 이런 링키드 리스트, 뭐 valuable, 뭐 이러한 항목들도 사실 소프트웨어 세계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소프트웨어 세계에만 나타나는 것들은 도메인 전문가보다는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훨씬 더 잘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로 표현을 하자면요.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찾기 쉬워요. 네, 난이도가 하입니다. 하. 얘는 찾기가 조금 어려워요. 난이도가 저는 이건 상이라고 봐요. 하지만 상중 정도 될 것 같아요. 상중. 반면에 소프트웨어 세계에서만 나타나는 것들을 찾는 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찾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뭐를 나타내냐면 우리가 클래스를 하나를 만들어도 될 거를 두 개로 나눌 거냐 혹은 세 개로 나눌 거냐 네 개로 나눌 거냐 이렇게 클래스를 분할을 할 때에는 개념으로 존재하는 어떤 그 개념, 도메인 지식 플러스 소프트웨어 세계에서 나타나는 그 지식이 합쳐져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한다, 모델링한다 라고 할 때에는 이 피지컬한 거, 컨셉츄얼한 거, 그리고 소프트웨어 세계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것, 그러한 객체들을 얼마나 잘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뽑아낼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실세계에 존재하는 거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개념으로 존재하는 거는 도메인 지식이 있어야 찾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세계에 존재하는 건 소프트웨어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도메인 지식 플러스 소프트웨어 지식이 있어야 진정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객체지향의 구성 요소, 객체, 클래스, 관계 이 세 가지 구성 요소 중 클래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라는 것은 동일한 범주의 객체들의 특성을 정의한 거고요. 객체들의 추상화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객체들이 있으면 이 객체의 공통적인 거를 끄집어내서 얘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김진태, 홍길동, 문재인, 이렇게 이런 실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객체고 이 사람들을 사람이라는 클래스로 뽑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사람들을 정치인이라는 클래스는 뽑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클래스 이렇게 뽑아야겠죠. 그래서 보통 클래스를 타입이라고도 말을 하죠. 타입. 네, 우리가 변수를 할 때 타입이 있고 그 타입에 변수가 있듯이 이 타입에 해당하는 거 그게 클래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이 클래스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클래스 틀 안에다가 객체를 만들어낼 때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게 이제 객체 생성하는 방법이잖아요. 네. 그러한 것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클래스 그러면 당연히 깔고 들어가는 게 뭐냐면 객체를 추상화하는 거죠. 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이 추상화한다라는 말은 어떤 복잡한 자료나 모듈이나 시스템으로부터 핵심적인 개념 혹은 기능들을 간추려서 내는 것을 말해요. 예, 간추려서 내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비주얼, 고주얼 다 하는 게 아니라 핵심 특징. 마치 우리가 캐리컬처 그리듯이 말이죠. 예, 모든 것들 똑같이 그리면 그건 사진과 똑같은 거죠. 하지만 그 인물의 어떤 특징, 바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특징들 위주로 끄집어내는 것, 그걸 캐리커처라고 하죠. 객체도 마찬가지죠. 아니, 클래스도 마찬가지죠. 그런 여러 유사한 객체들 중에
공통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거. 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추상화를 하죠. 다음, 객체, 클래스, 관계. 이 세 개 중에 마지막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관계도 지난번에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건 뭐 사실 별로 쓰지 않는다. realization, dependency, 이거 의미 있다. 그 다음에 association, 이것도 그냥 관계가 있다 정도를 표현할 때 선을 쫙 긋는다. 예. 이것도 의미 있다. 예. 그럼 얘하고 차이는 뭐냐? 얘는 굉장히 개념적인 그냥 관계에 있다라는 뜻이고요. 얘는 구체적으로 방향성을 나타내면서 association을 좀 세밀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점선은 별로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건 별로 크게 의미는 없다. 얘 정도만 릴레이션을 알면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객체지향의 구성 요소를 좀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클래스가 있으면 클래스 강사가 있고, 클래스 강의 자료, 클래스 수강생, 클래스 노트. 실제 강사 이름이 없잖아요. 강의 자료, 어떤 강의 자료인지 없잖아요. 수강생 이름 없죠. 그러니까 이건 다 클래스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클래스들이 다른 클래스와의 관계가 강사는 강의 자료를 작성한다는 릴레이션이 생긴 거고, 또 수강생은 강의 자료를 조회한다라는 이러한 릴레이션들이 생긴 거죠. 이걸 객체로 내려놓고 보면 강사 홍길동은 객체지향 강의 자료를 만든다. 네. 수강생은 객체지향 자료를 조회한다. 이런 식으로 풀어질 수가 있겠죠. 객체지향의 특성 중에 또 다른 특성은 캡슐화에 있습니다. 캡슐화. 여기서의 그 캡슐화는 첫 번째로는 인포메이션 하이딩이에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외부에서 접근하지 않게끔 한다. 다이렉트로 나의 데이터를 접근하지 않게끔 정보를 숨긴다. 하이딩한다. 인포메이션 하이딩이라고 말을 하죠. 요즘은 뭐 객체지향 프로그램이 많이 다 그렇지 않나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개념들은 너무나 이제 당연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이 객체 안에 접근할 수 있게 하겠다. 그 인터페이스가 어떤 이런 오퍼레이션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인터페이스가 어떤 클래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개념이고. 만약에 이런 캡슐화가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소스 코드는 매우 복잡하게 꼬여있게 될 겁니다. 가식성. 캡슐하는 데 있어서의 가식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블릭, 뭐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다. 프라이빗, 클래스 내부에서만 가능하다. 프로텍티드, 상속관계에 있는 부모 자식 간에서만 접근 가능하다. 뭐 패키지, 같은 패키지 클래스 내에 있는 것들. 그래서 표시는 플러스 마이너스 샵, 물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건 너무 쉬우니까 아실 거고요. 상속, 객체지향의 또 다른 특성은 상속. 이게 굉장히 이 상속이라는 개념이 확장하기 좋게 만들어주고, 예, 그런 특성을 갖게 만들죠. 그래서 보면 상속이라는 표시를 이렇게 하게 되고, rectangle is a shape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rectangle, 사각형은 도형이다. 도형은 사각형이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is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rectangle은 도형이다. 이런 상속의 개념이 객체지향에 들어가게 되고요. 상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용을 하면 보통 어떤 경우가 비일비재하냐면 중복 코드가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이뮬레이션 DTO가 있고요. 시나리오 DTO가 있고 이뮬레이션, 시나리오, 뭐 폴리시 각각의 다른 클래스가 있네요. DTO 클래스 2개가 있고 그냥 클래스 3개가 있는데 각각의 한 19라인 정도가 이게 지금 중복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이것이 뭐 꼭 이 모든 5개가
상속관계로 풀어지는 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뭐 이게 지금 DTO로 잡혀 있는 걸로 놓고 봤을 때는 네, 가능할 수도 있겠죠. 두 개 사이에서는 어떤 상속관계로 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상속, 너무 다 아시니까. 상속의 특성은, 부모 클래스로부터, 데이터,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을 다 상속을 받고 있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렇게, 이건 자바가 아니죠. 이거는 그 C++에서 부모 클래스를 이렇게 두고서 상속, 땡땡, 받게 되고요.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메서드를 오버로딩을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폴리모피즘이라는 의미죠. 이 상속에 의한 폴리모피즘이 확장을 굉장히 유연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이름의 그리다이지만 사각형을 그리다, 타원을 그리다, 삼각형을 그리다 다르죠. 그래서 실제 그린다는 건 같지만 외부로 보여지기에 이 그리다라는 거는 같지만 이걸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말하죠. 이 안에 구현되어져 그리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제각각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폴리모피즘으로 하이 클래스의 내부 구현을 몰라들어도 외부에서 내가 뭔가 그리려고 할 때는 드로우만 콜하면 되는 거죠. 드로우만. 이 안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건 상관이 없죠. 다양성은 오버라이딩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오버로딩은 아시는 것처럼 동일한 이름의 오퍼레이션이 다른 파라미터를 정의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오버라이딩은 시그네처가 다 같죠. 오퍼레이션도 같고 파라미터도 같는데 그거를 구현하는 그 바디 자체가 다르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오버라이딩 예제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아키텍처 설계를 위한 UML 모델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객체지향 분석 설계 강의를 하는데 갑자기 아키텍처 설계를 위한 UML 모델링은 갑자기 뭐냐, 생뚱맞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아키텍처를 설계를 하고 그 아키텍처를 이제 문서화를 하잖아요. 그렇게 아키텍처를 문서화를 할 때에 보통 뷰라는 것을 사용해서 아키텍처를 문서화를 합니다. 뷰. 여기 S가 붙였죠? 그래서 뷰가 여러 개인 거죠. 여러 개. 여러 개의 뷰로. 어떤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한 방향에서 본 것만 가지고 온전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뷰가 필요한 거죠. 마치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즉 육면체가 있으면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의 뷰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때 가장 많이 아키텍처를 표현하는 뷰로서 4개 더하기 1, 4 플러스 1뷰라는 것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4 플러스 1뷰는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뷰들을 표현해야 되는가, 그것을 정의해 놓고 있어요. 이때 이 뷰를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UML 다이어그램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어요. 뷰를 표현할 때 여러 개의 이 UML 다이어그램이 조합이 돼서 표현이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4 플러스 1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 이 UML 다이어그램, 예를 들면 클래스 다이어그램,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이런 여러 다이어그램들이 어떤 뷰를 표현하기에 적절한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1 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4+1 뷰는 이렇게 로지컬 뷰, 프로세스 뷰, 임플리멘테이션 뷰, 그리고 디플로이먼트 뷰, 이래서 4예요. 그리고 플러스 1은 이 유스 케이스 뷰, 이것 때문에 플러스 1을 잡는 겁니다. 이 로지컬 뷰는 주로 이 펑셔널리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아키텍처의 어떤 기능성, 기능의 분할, 이런 거에 초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프로세스 뷰는 이 시스템이 실제 동작할 때에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는지, 가용성은 어떠한지, 성능은 어떠한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춘 그 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임플리멘테이션 뷰는 실제 개발을 할 때 그 해당 그 서브 시스템 혹은 자르, 뭐 DLL 혹은 그 클래스를 누가 개발하는 게 좋을지 등등 소프트웨어를 개발 매니지먼트를 할 때 사용되어지는 뷰예요. 그리고 디플로이먼트 뷰는 그 어떤 하드웨어, 노드 위에 어떤 그 컴포넌트, 여기서 말하면 어떤 자르나 와르나 또 뭐가 있을 수 있나요? DLL 뭐 이런 것들, 클래스 파일 이런 것들이 어디에 배포가 되는가, 이렇게 시스템의 토폴로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뷰를 표현할 때에는 제일 먼저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이 유스 케이스 뷰를 먼저 정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유스 케이스를 보다 보면 기능의 묶음 혹은 기능의 분할로 발전되어져 가겠죠. 그거를 이 로지컬 뷰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지컬 뷰를 다시 실행 중에는 어떻게 가용성이나 성능이나 보안 등이 미티드가 되는지를 모델링하는 프로세스 뷰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개발을 할 때 어떤 파일들이 나오고 어떤 패키지들이 있고 또 누구에게 그것을 맡길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는 이 임플리멘테이션 뷰, 이렇게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유스 케이스 뷰를 보면, 유스 케이스 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제공할 기능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 요구사항을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유스 케이스 뷰를 표현을 할 때에는 주로 사용되어지는 다이어그램이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이죠. 때로는 액티비티 다이어그램도 사용을 합니다. 근데 보통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맥이 닿죠?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에는 그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요구사항을 표현을 할 때 주로 쓰는 게 좋겠구나. 객체지향 분석 설계를 할 때에도 내가 요구사항을 담으려면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쓰면 되겠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더 정교하게 도식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쓰면 되겠구나. 이해되시죠? 로지컬 뷰로 가보겠습니다. 로지컬 뷰는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어떤 기능, 그리고 핵심적인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논리적인 행위나 구조,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로지컬 뷰는 요구사항을 보고 소프트웨어 아키텍트가 떠오르는 어떤 기능의 묶음들이 있을 거예요. 네. 요 기능, 요 기능, 요 기능,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그거를 아키타입이라고 부르고요. 그 기능의 묶음들을 디컴포지션 하는 거죠. 분할을 시켜요. 분할을 시키면 더 작은 단위의 기능의 묶음들로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 기능의 묶음들 간에 릴레이션이 잡힐 거고,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렇게 릴레이션이 잡히면서 그 릴레이션이 아까 말씀드렸던 얘는 의존성을 이렇게 줘야겠다. 혹은 얘는 상속관계로 제너럴라이제이션 시켜야겠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로지컬 뷰에서 UML 다이어그램을 작성을 할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먼저 기능이 이렇게 분화돼서 와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다시 그룹핑을 해서 패키지 다이어그램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꼭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러한 방식만이 유일한 건 아닙니다. 패키지를 갖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것은 편하신 대로 하는 게 좋은데, 근데 모델링이라는 것은 특히 객체지향 모델링은 추상적인 개념에서 구체적인 개념으로, 또 구체적인 개념에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상호 의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시작돼서 패키지 다이어그램으로 가기도 하고, 패키지 다이어그램에서 다시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가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패키지 다이어그램으로 갑니다. 따라서 로지컬 뷰에서 UML 기본 다이어그램은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리고 걔네들의 묶음인 이 패키지 다이어그램 등등을 많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로지컬 뷰의 사례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클래스하고 패키지의 혼용으로 되어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모양, 요게 이제 패키지예요. 이 패키지고요. 요 안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스테레오타입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클래스의 잔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로지컬 뷰 안에서는 3레벨 정도의 혼합된 클래스와 패키지 다이어그램이 나타날 수 있다. 3레벨이라고 하면은 시스템이 있고요. 시스템 하에 서브 시스템이 있죠. 그리고 그 서브 시스템 하에 또 뭐 어떤 모듈이란 게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세 레벨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나중에 실제로 이제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로 가게 되면 어떤 하나의 컴포넌트가 될 거예요. 그 컴포넌트는 뭐 .dll 혹은 .zar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요 패키지가 요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요 zar나 dl에는 클래스 파일들이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로지컬 뷰가 나온다. 그래서 보통 패키지가 어떤 의미 있는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거니까 하나의 패키지가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략 한 개의 어떤 컴포넌트, 독립적으로 동작되어지는 어떤 단위인 컴포넌트로 매핑이 되기도 하죠. 뭐 그거는 아키텍처 수업 시간에 이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일단은 로지컬 뷰는 기능의 분할, 그 분할되면서 기능과의 관계. 그래서 그런 기능이 분할되고 결국 기능이 분할됐다는 얘기는 비헤이비어가 이제 분할된다는 거니까 그 최종 말단에는 클래스들이 나오고, 그래서 로지컬 뷰는 클래스 다이어그램들이 나온다. 혹은 그 클래스와 클래스들 간에 의미 있는 것끼리 그 묶음들, 그것이 이제 패키지로 나타날 수 있다. 또 나중에 이제 배포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패키지 단위별로 컴포넌트화
만들 가능성이 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지컬 뷰에서는 그런 그 구조적인 측면, 구조적인 측면, 그 스트럭처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구조적인 측면, 정적이죠. 정적. 이런 정적인 측면이 로지컬 뷰의 중심이라서 그 유스 케이스에서부터 이런 객체나 클래스들이 식별하고 계략적인 관계가 이제 정리가 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로지컬 뷰가 꼭 그 정적인 구조, 이 정적인 구조만을 또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동적인 구조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동적 구조는 클래스와 클래스와의 관계로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나 콜래버레이션 다이어그램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지컬 뷰에서 정적인 구조와 동적인 뷰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지 꼭 두 개가 나타나야 한다는 건 아니고 대부분은 정적인 뷰가 나타납니다. 정적인 뷰가. 얘는 아주 미비하다. 그래서 로지컬 뷰 입장에서 객체 지향 분석 설계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먼저 만들어요. 이렇게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만들고 유스 케이스에서 기능 분할을 한다고 그랬죠? 거기서 이제 이렇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만들어진 이 클래스들이 놓친 건 없는지를 유스 케이스의 흐름을 다시 보면서 시퀀스 다이어그램,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스테이트 차트 다이어그램 같은 것들로 보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누락된 클래스는 없는지, 누락된 관계는 없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보완하게 되죠. 그게 바로 정제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이제 맞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입장에서는, 로지컬 뷰는 유스 케이스부터 시작해서 결국 정제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나오는 거구나. 그냥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정제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나올 때 여러 다이어그램들을 통해서 클래스 간의 관계에서 놓쳤던 것들도 디텍트가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프로세스 뷰를 보겠습니다. 프로세스 뷰는 시스템의 수행의 흐름을 보는 관점인데요. 그래서 흐름을 보는 거니까 뭐에서 뭐로 가고 뭐에서 뭐로 가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그 로지컬 뷰에서 나왔던 이런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콜래보레이션 다이어그램이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걸 알 수 있죠.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은 요구사항을 주로 표현할 때 쓴다고 그랬고, 액티비티 다이어그램도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처럼 요구사항을 표현할 때 쓰기도 하지만, 로지컬 뷰를 쓸 때도 쓸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하나의 다이어그램이 꼭 하나의 뷰에만 매핑되는 건 아니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체와 객체 간의 상호작용을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 뷰에서 일반적으로 그 UML 기본 다이어그램을 만드는 순서를 보면 흐름이니까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먼저 만들고요. 그리고 이 시퀀스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거고,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은 어떤 메시지가 주고받는지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얘나 비슷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만들기도 한다. 근데 사실 시퀀스 다이어그램에서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거의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시퀀스 다이어그램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에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프로세스 뷰에서 가장 많이 하는 사례를 제가 2개 정도 가져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많이 하는 게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랬죠. 여기 클라이언트, 북 서비스, 북 리파지토리, 뭐 에러 쿼리, 에러 큐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일들이 간에 어떤 메시지를 주로 오고 받는지 대한, 그래서 이 흐름을 알 수 있게. 예. 그래서 성능이 어디서 오래 걸리겠다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겠죠. 또 하나로 보면은, 이게 뭔가요? 예. 이거는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네요.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그래서, 플로우, 흐름을 보는 거니까요. 흐름을. 액티비티 다이어그램도 활용을 할 수 있다. 근데 보통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선호한다. 다음은 임플리멘테이션 뷰입니다. 임플리멘테이션 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어떤 단위로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패키징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패키지 다이어그램 혹은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죠. 그렇다고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안 되냐? 클래스 다이어그램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뭐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다이어그램에서 스트럭처 혹은 스태틱한 거를 보여줄 때는 보여주는 다이어그램들, 걔네들이 이 임플리멘테이션 뷰 안에 활용이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이 그림은 임플리멘테이션 뷰의 그 사례인데요.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이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요 컴포넌트는 이렇게 상속을 받아서 뭐 처리를 하고, 이 컴포넌트 안에는 여러 개의 클래스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패키지가 컴포넌트로 매핑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는 되게 피지컬한 거죠. 실제 여기서 말하는 컴포넌트는 DLL이나 자르 이런 걸 말하기 때문에요. 얘는 논리적인 거예요. 논리적이란보다는 컨셉추얼한 거죠. 예, 그래서 패키지가 있고 얘네들의 관계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하나 이상의 패키지가 하나의 컴포넌트가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개의 컴포넌트로 들어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컴포넌트 다이어그램도 활용할 수 있다. 예. 임플리멘테이션 뷰를 보시면 이렇게 디렉토리 구조가 나오죠. 이렇게 잡는 것도 임플리멘테이션 뷰에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디플로이먼트 뷰, 투폴로지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는 아예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배포를 할 것인지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주로 시스템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많이 활용되는 뷰인 거죠. 이게 지금 그 예시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실까요? 예. 지금 보면 디바이스는 Sunfire X 이 서버가 있고 그 위에 JSP가 톰캣 7이 올라가 있고 그 위에는 다시 실행 환경이 뭐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컨테이너가 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와르가 있고 자르가 있고 뭐 자르 파일이 있고 이건 이제 외부 컴포넌트 있는 것 같고요. 얘는 XML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퍼플러스 원뷰하고 그리고 그 퍼플러스 원뷰의 특징을 아주 간단하게 봤어요. 아키텍처 수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퍼플러스 원뷰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특성에 따라서 다이어그램을 취사 선택해서 한다. 예,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요. 로지컬 뷰에서는 뭐를 한다? 주로 클래스 다이어그램, 패키지 다이어그램을 쓴다.
그 다음 유스 케이스 뷰에서는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혹은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쓴다. 프로세스 뷰에서는 실행되는 상황이니까요. 시퀀스 다이어그램, 콜라보레이션 다이어그램, 뭐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임플리멘테이션 뷰에서는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이라든지 뭐 클래스 다이어그램도 해당된다. 뭐 클래스는 다 들어가네요. 그죠? 저쪽만 빼면 프로세스 뷰만 빼고 그 다음에 디플로이먼트 뷰에서는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 이 정도로 쓴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게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클래스 다이어그램,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 6가지 정도네요. 이 아키텍처 관점에서는 네, 그렇게 볼 수 있다. 이어서 이제 세부 뷰별로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객체 지향 분석 설계를 할 때 요구사항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유스 케이스를 가지고서 요구사항을 정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스 케이스 모델링이라는 것은 시스템이 요구하는 행위를 파악하는 거죠. 행위를 파악하는데 초점은 그 시스템하고 행위자 간의 인터랙션에 의한 모델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스템이 있고요. 여기 행위자가 있으면 이 시스템과 행위자 간의 이 인터랙션, 이 얘네들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시는 요 그림이 유스케이스 모델의 특성인데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 그림이 이제 액터가 되겠고요. 요 타원형 얘네들이 이제 유스케이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네모 박스 친 얘는 시스템 바운더리예요. 요 내부께 개발의 범위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시스템의 어떤 경계를 나타냄으로 인해서 외부는 뭐고 내부는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각각의 요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유스 케이스 스페시피케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스페시피케이션, 명세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유스 케이스 모델링을 한다,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만든다, 뭐라는 말도 많이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유스 케이스 모델링을 한다는 말이고요. 유스 케이스 모델링 한다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이 나온다.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그 안에 어떠한 유스 케이스, 사용 케이스죠. 사용 사례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유스 케이스라는 것은 결국 우리 시스템과 외부의 어떤 사용자나 외부 시스템, 그걸 이제 액터라고 부르죠. 그들과의 인터랙션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유스 케이스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유스 케이스는 그 유스 케이스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스페시피케이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스페시피케이션. 그 스페시피케이션 내부를 보면 유스 케이스에 대한 개략적인 요약이 있고 실제로 이벤트의 흐름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유스 케이스 모델링을 한다는 말은 이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플러스 유스 케이스 스페시피케이션까지를 만들어낼 때 유스 케이스 모델링을 한다라고 말을 하죠. 유스 케이스 모델링 할 때의 대표적인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안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액터라는 것이 있죠. 액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하는 외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네, 사람일 수도 있고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인터랙션이란 말은 실제로 어떤 컴퓨팅 시그널로 뭔가를 주고받는 그러한 시스템, 뭐 사용자도 될 수 있고요. 혹은 데이터를 받는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는, 혹은 어떤
그 시스템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베니핏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존재들, 예, 뭐 이러한 것들이 다 액터에 들어갈 수 있죠. 유스케이스는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액터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시스템에 대한 컨선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컨선. 이 컨선이 유사한 사용자 혹은 시스템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철수라는 사람이 있고 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둘 다 학생이에요. 그러면 이 둘 다 철수도 액터고 영이도 액터인데 이 둘을 학생이라는 롤로 묶어서 학생 액터를 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액터를 뽑을 때는 이런 식의 방법을 많이 씁니다.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혹은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그 시스템에 컨설이 있는 모든 대상자들, 실체를 이름을 막 써요. 그러면 실체, 뭐 김진태, 홍길동, 김철수, 김영희 뭐 이렇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이 시스템에 대한 관심사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럴 때 그 컨선들을 그룹핑을 합니다. 그룹핑. 컨선을 그룹핑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그룹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각각의 그룹을 어떤 공통적인 컨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네이밍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이밍을 할 수 있죠. 예. 이런 식의 네이밍을 그룹에 했을 때 보통 이런 것들이 이제 액터가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액터를 뽑는다. 보시면 이건 액터와 유스케이스 간의 관계를 말을 하는데요. 얘는 UML에서 나왔던 릴레이션, 관계하고 똑같습니다. 화살표는 방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액터 1이 유스케이스 1을 이니시에이트, 시작하는 거, 트리거를 시키는 거죠. 반대로 유스케이스와 액터 2는 유스케이스가 먼저 뭔가를 트리거를 하거나 혹은 어떤 아웃풋을 보내거나 뭐 이런 식의 흐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릴레이션은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생이 수강 신청을 먼저 뭔가 트리거를 거는 거예요.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수강 신청과 학생 사이에서의 유스 케이스는 학생이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그인을 요청하고 시스템은 로그인을 확인하고 학생은 수강 신청 과목 요청하고 학생이 먼저 하는 거고요. 지금 요 릴레이션은 방향성이 없잖아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누가 먼저 시작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관심이 없다. 모델링 하는 사람이. 예, 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TM 같은 현금 인출기에서는 뱅크 커스터머, 캐셔, 뱅크 컨소시엄, 메인터넌스 크루 뭐 이러한 액터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여기서 뱅크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은 아니겠죠. 얘가 사람은 아닐 거고요. 반면에 뭐 유지보수하는 사람이라든지 캐시어라든지 커스터머라든지 이런 액터들은 사람일 수 있겠죠. 네. 유스케이스를 작성하는 팁이 있는데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액션을 기술한다. 그건 뭐냐면 실제 액터가 시스템에 어떤 트리거를 한다든지 어떤 결과를 받는다든지 그 액터가 그 결과를 받기 위해서 시스템은 뭐를 리스판스를 하는지 뭐 이런 것들 위주로 그 액션을 기술할 수 있다. 그럼 그게 유스 케이스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뭐 용어집을 사용한다, 모듬점 이건 뭐 그냥 기본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유스 케이스 모델을 뽑을 때 보통 순서가 유스 케이스 모델을 뽑는다는 얘기는
유스 케이스로 요구사항을 기술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 시스템에 컨선이 있는 대상이 누군지 액터를 뽑고요. 설명을 기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설명이냐면 우리 시스템에 어떤 컨선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 우리 시스템과 그 컨선을 가지고 있는 액터가 어떤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유스 케이스로 식별하고 그 설명을 기술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별된 그 유스 케이스에 대한 명세 작업을 하게 되고요. 여기까지 3번까지만 해도 유스 케이스 모델링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유스 케이스 단위별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스 케이스 단위별로 개발 조직을 꾸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유스 케이스 단위별로 뭔가 이터레이션을 돌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유스 케이스를 구조화하는 작업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스 케이스를 구조화했다는 얘기는 유스 케이스와 유스 케이스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유스 케이스와 유스 케이스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유스 케이스와 유스 케이스의 관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include 관계와 extend 관계예요. include 관계는 A라는 유스 케이스가 있고 B라는 유스 케이스가 있어요. A라는 유스 케이스와 B라는 유스 케이스가 있는데 이때 A와 B가 공통된 게 있다고 해보세요. 뭐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로그인이에요. 그러면 A와 B는 얘를 include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extend는 뭐냐면 A라는 유스 케이스가 있는데 이 A의 대략적으로 흐름이 플로우가 그렇게 가려져. 여기가 플로우 오브 이벤트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플로우가 이렇게 가다가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쭉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발생된 예외 상황이 아주 소규모가 아니라 하나의 유스 케이스 규모 정도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걔를 이렇게 A라고 쓸까요? 하고서 얘가 extend 됐다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스 케이스와 유스 케이스의 관계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터 찾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액터 찾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질문들, 누가 무엇을 시스템을 사용하는가, 어떤 정보를 취득하는가, 제공하는가, 사용하는가, 다 이게 뭐냐? 이게 컨선이에요. 컨선. 어떤 관심사가 있는가. 그래서 그 컨선을 가지고 있는 실체를 만들고 걔를 그룹핑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룹핑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학생이라는 이게 이제 요게 컨선의 설명이죠. 학생이라는 액터의 컨선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유스 케이스를 찾기 위한 질문들은 그 액터와 인터랙션을 한다면 어떤 인터랙션이 있을 수 있는지, 보통 이제 CRUD 관점에서 보도 되죠. 뭐를 만들고, 뭐를 읽고, 뭐를 업데이트하고, 뭐를 딜리트하는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유스 케이스를 찾기가 이제 쉬울 겁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유스 케이스를 식별하는 건데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그 업무 규칙이죠. 업무 규칙. 그러니까 그 해당 도메인의 업무 규칙을 잘 알면 찾아낼 수 있겠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비즈니스 규칙에서부터 유스 케이스를 식별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이렇게 그려보고요. 그러면 유스 케이스를 뽑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액터, 이거 반복되는 얘기니까요. 넘어가고요. 유스 케이스 시나리오. 그 유스 케이스별로 유스 케이스 스페시피케이션을 쓴다고 그랬죠? 그 유스 케이스 스페시피케이션 안에는 보통 요 정도로 유스 케이스를 명세를 합니다.
계략적인 개요를 쓰고요. 예, 그 다음에 플로우 이벤트, 그러니까 노멀 플로우, 베이직 플로우, 뭐 해피 시나리오 뭐 이런 말 쓰는데요. 정상적인 흐름을 쓰고요. 얼터너티브 흐름, 대체 흐름 같은 경우, 예. 예외 사항 같은 경우는 예외 흐름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exception flow라고 해서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extension point라고 해서 베이직 플로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extension point인데 그래서 extension point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EP가 여기다 쓰는 거죠. 그래서 베이직 플로우에다가 이렇게 써 있다면 EP1 이렇게 쓰면 여기다가 EP1은 뭐뭐뭐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extended 되는 use case 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extended 된 use case 명. 그거를 여기다 작성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쓰고 되고요. 추가적으로 좀 더 의미 있는 걸 전달을 하겠다 그러면 이 use case가 동작하기 전에 프리컨디션은 뭐가 있고 동작이 끝나고 나면 포스트 컨디션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까지 이제 스페시피케이션에 기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use case 명세의 기본적인 예시죠. 예시. 액터가 유저네요. 그 다음에 서머리. 이게 이제 개요를 말을 하는 거고요. 프리컨디션을 여기선 썼네요. 그죠? 리스트 메모 유스 케이스의 수행이라고 되어 있고, 베이직 플로우. 이게 이제 베이직 플로우, 뭐 해피 시나리오, 노멀 플로우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용자는 시스템에게 메모 생성 화면을 요청한다.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메모 생성 화면을 보여준다. 사용자는 메모 내용을 입력하고 시스템에게 저장을 요청한다. 시스템은 메모 내용을 저장하고 저장된 메모를 조회하여 메모 리스트 화면을 보여주어 저장이 성공하였음을 알려준다. 유스 케이스 종료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얼터네이티브 플로우는 세 번째에서, 그러니까 여기네요. 그죠? 여기. 사용자는 메모 내용을 입력하고 시스템에게 저장을 요청한다고 할 때 새 메모 캔슬이 요청오면 어떻게 하냐? 대체 흐름을 쓰는 거고요. 익세션 같은 경우는 3일, 여기서 새 메모 캔슬 요청에서 얘가 저장이 실패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고요. 아니면 이게 굉장히 큰 규모의 그 유스케이스 하나 정도의 규모의 플로우라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유스케이스 명을 써서 익스텐드 관계로 뽑게 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스케이스는 유스케이스 간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인클루드 관계가 있고 익스텐드 관계가 있다. 예, 인클루드 관계는 뭐 공통적인 거죠. 주문을 하기 위해서 재고를 확인해야 되고요. 주문을 하기 위해서 상품을 이제 발송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인클루드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익스텐드 같은 경우는 상품의 일부를 발송한다. 상품을 발송한다는 상품의 일부를 발송한다 라고 하는 유스 케이스의 근원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익스텐드를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유스 케이스를 작성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뭐 실수가 있는데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사용과 관련된 시나리오를 쓰기보다는 기능 요구사항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용과 관련 시나리오라는 것은 사용자가 유스 케이스에 요구하는 것이 뭐고 시스템이 응답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이 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는 뭐뭐뭘 해야 된다. 시스템은 뭐뭐뭘 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쉘드 방식으로 요구사항을 작성을 하는 건 좋지 않죠. 인터랙션이니까 인터랙션에 초점을 둬야겠죠. 그 다음 액터와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게 좋다. 그리고 상호작용이니까 시스템의 반응이 있어야겠죠. 얘가 이제 무시한 채 되면 안 된다. 얼터너티브 플로우도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스케이스 내부에서 실제 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기술을 한다. 그러면 안 좋은 거죠.
예, 왜냐하면 유스케이스는 요구사항,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how to는 설명을 달지 않죠. 네. 끝으로 유스케이스 뷰에서 설명할 수 있는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은 이런 것들을 예, 액티비티라고 부르고요. 요 검은색 이렇게 칠한 게 이게 시작이고 거기에 이렇게 요 표시가 엔드 포인트예요. 그래서 시작에서 끝까지 가는 중요한 어떤 활동들을 쓰는 거고요. 여기 이제 디시전 포인트죠. 결정 사항들이고 요거는 동기화시키는 거고. 네. 여기서 포크가 돼가지고 여기서 요게 동기화겠네요. 그죠? 싱크를 맞춰주는 그러한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